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전 주의가 별로 이렇게 주의가 깊은 사람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산에 그 봉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줄 몰랐는데 오늘 알았어요. 오다가. 고개를 좀 들지 않고 이게 땅바닥만 보고 다녔나 봅니다. 예, 좀 추워가지고 이렇게 움츠리면서 다녔나 봐요. 뭐 이렇게 뭐 봄을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뭐 반응이 그래요? 저희 동네 이렇게 그 남산자락에 벚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그 올해는 뭐랄까요? 그냥 피는지도 모르고 그냥 후루룩 떨어져 내려 버렸던 것 같아요. 막 바람도 엄청 불고요. 여기도 산자락에서 바람 많이 불지 않았나요? 그 뭐 또 이번에 이제 날씨 좀 춥고 막 그랬을 때 바람이 엄청 불는데 동네가 바람이 부는 데다가 바람이 또 더 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희 집 앞에 있는 놀이터가 있는데요. 막 가지가 다 꺾였더라고요. 벚나무 가지가 막 꺾이고 꽃이 좀 피고 이제 꽃이 스스로 떨어져 내려야 되는데 그냥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뭐 다 떨어져 내리고 그 지난주 일요일 날은 저희 친구들이랑 이제 수업 마치고 꽃 구경 좀 가자 그랬는데 비가 또 오고 막 추적추적 비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대로 구경도 못했습니다. 뭐 좀 어디 갔다 오시거나 좀 그러셨나요? 어떠셨어요? 아니 그러지 못하셨어요? 산책이요? 그렇구나. 야외 수업이요? 알겠습니다. 언제? 그렇구나. 금방 날씨가 더워질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하여튼 봄이 저는 어떻게 올해 봄은 막 제가 투덜거렸습니다. 봄이 봄 같지 않고 가을 같다고 봄비가 막 가을비처럼 내린다라고 막 투덜거렸는데 어떨까 모르겠네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4월 중순이라고 하는 게 너무 빠르고 벌써 5월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다음 주에 중국 여행을 갔다 옵니다. 원래는 4주차에 저희가 강의를 했으면 바로 다음날 갈 텐데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이제 4박 5일 기간으로 갔다 오려고 해요. 뭐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박하게 어디든 가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네, 제가 뭐 보통 돌아다닐 일이 없는데 어디 간다는 것 좀 이제 알려야지 또 스스로가 막 그런 거 얘기하면 되게 기뻐지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장자라고 하는 주제를 읽으면서 저에게는 계속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가 저에게 계속 갖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냥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사실 중국이 되게 가깝거든요. 네, 비행기 타고 금방 내립니다. 중국이 시차가 1시간이 나요. 중국은 단일 시간을 쓴답니다. 그 넓은 그 나라를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나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는 이제 칭다오로 들어가거든요. 칭다오 맥주로 유명한 칭다오로 가는데 비행기 타면 비행 시간은 공식적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될 텐데 사실 그거 이제 떴다 지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그냥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는 시간 정도죠. 그래서 거리를 봤더니 제주도보다 조금 뭐 좀 멀던가 그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대단히 가까운 나라인데 저희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그런 말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중국식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식 사고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면 아마 장자라고 하는 글이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부분에 있는 글이 어떤 중국식 사고를 이야기할 때 조금은 언급이 될 만한 글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냥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화적인 토대나 역사적인 배경 혹은 뭐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건 교육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영향들이 있는 거죠.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할 때 사실은 어떤 틀 속에 사고하기 마련이죠. 아마 대표적인 게 언어가 아닐까 싶은데
외국어를 배워 보시면, 특히 서양 쪽 외국 그 언어를 배우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영어나 혹은 뭐 불어, 독어 배울 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으셨나요? 어떤 부분이 되게 어려우셨어요? 예? 어순, 그쵸? 어순이 많이 다른 게 또 어렵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 영어 공부 잘하시나 보네요. 발음, 예, 물론 그것도 있죠. 또 억양? 문법 할 때 시제 같은 거 어렵지 않으셨나요? 시간, 시제. 저는 이제는 영어를 건들 일이 거의 없는데 항상 영어 문제에서 그 시제 가지고 장난쳤던 거 생각을 하면 되게 가끔가다 억울해지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한 뭐 이렇게 세밀한 부분이 있는지. 한편으로는 그 격도 좀 어렵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독어를 배웠는데, 예, 독일어 배우신 분은 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격이 되게 많거든요. 뭐 주격, 소유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낯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불어도 그렇고 아마 독일어도 그럴 텐데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요. 그 뭐 어떤 사물들을 남성, 여성으로 나누고 단복수 뭐 이런 것들. 사실은 그게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실 우리 말에는 잘 보면 문학적 글을 읽어봐도 뭐가 없냐면 시제 구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뭐 먹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먹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구분해서 쓰긴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영어처럼 구분해서 쓰지 않습니다. 잘 보면요. 그리고 더군다나 수에 관해서도 사실은 철저하게 구별하지 않죠. 사람이 많아 그래도 되고요. 사람들이 많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꽃이 폈다 해도 되고 꽃들이 폈다 해도 되는데 사실은 후자가 훨씬 더 낯선 표현들이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꽃들 보러 가자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꽃 보러 가자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언어가 분명히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게 있고요. 그 언어가 끼칠 때 오늘도 그렇고 아마 장자라고 하는 책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낯설다면 우리가 오늘날 쓰는 언어적인 어떤 뭐 틀과 또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잘하는 것과 영어를 잘하는 건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언어적 습관들이 많이 젖어 있어서 그런지 제가 글쓰기 수업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첫 시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수를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말에서 복수를 거의 안 써도 되거든요. 또 하나는 주어를 간단히 써라. 왜냐하면 관형어로 막 길게 연결해 쓰거나 뭐뭐 했었다 했을 때 어자를 많이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언어가 지금은 이제 영어식 표현에 많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거꾸로 말하면 생각도 그런 식의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죠. 근데 장자는 생각의 방식을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페이지 문장들을 읽어가면서요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물론에 있는 저 뒷부분 중간 부분부터 문장들을 좀 뽑아왔는데요.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 분야, 성야. 기, 성야, 회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분이라고 하는 건 가르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나눈다고 하는 것, 가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이 그렇다라고 아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것을 무엇과 구분하는 말이 그 도구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거가요. 이것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것은 분명히 무엇과 구분하냐면 저것과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식으로 부르는 순간 그것을 다른 것과 가르게 되죠. 그것을 여기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름을 통해서 이 말을 완성하기도 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장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사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순간 반대편에서 또 한 가지가 생겨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망가뜨림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무엇인가를 무엇이라고 꽉 집어서 말하는 순간 그것을 잘 가르고 뭔가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딱 잡기도 하지만 거꾸로 그것을 망가뜨리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태도를 함축한 말이 도가에서 쓰는 격언 가운데는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고요. 읽으면 이렇죠. 지자, 후원, 언자, 부지. 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이 앞에는 뭐가 있겠죠? 정말 참되게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앞에 도가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도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알게 되면 그것은 말로 할 수 없으며, 말로 그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너무 추상적이긴 하나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 있을 때 물론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가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을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을 했고 무언가 느꼈는데 그것을 말로 옮긴 순간 그것이 갖고 있던 어떤 뭔가 커다란 무엇들이 다 전해지지 않고 일부만 전해지거나 혹은 그것이 갖고 있던 뭔가 또 다른 가능성이던 뭔가 풍부함이 쪼그라드는 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사실 그거보다 더 크고 사실 그거보다는 더 뭔가 많이 있었는데 말하는 순간 그것이 날아가 버리거나 혹은 그것이 재단되어 버리거나 혹은 그것이 제한되어 버리는 순간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말을 조금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된 것들은 항상 말로 옮겨질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재단되어지거나 잘려지거나 훼손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장자라고 하는 책이 다른 책과 다르게 이야기를 통해서 서술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포착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감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어떠한 감을. 그리고 어떠한 분위기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서를 전해준다고 할까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대단히 객관화하고 구체화하는 언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무엇을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을 무엇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둘 사이가 함께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떻게 보면 문학적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언어가 바로 여기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시적 언어가 좀 가깝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로 읽기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청소년들이나 같이 해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 읽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초등학생들이랑도 시 읽기가 좀 잘 됐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시 읽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라고 하는 게 약간 이런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시에 있는 어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다 말로 담겨지지 않을 뿐더러 말로 담겨진 것들은 그것을 넘어 어떤 감각들이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읽어야지 시가 읽히는 거지 시를 구체화하고 그것을 구조화할수록 잘 안 읽히는 게 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적 배경에서는 항상 시를 배울 때 혹은 시를 읽을 때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이런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시를 읽고 배우고 그랬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뭐 시 공부하거나 그러면 항상 뭐 했냐면 밑줄 많이 긋지 않았나요? 예, 밑줄 근 다음에 뭐 하죠? 예. 뭐 여기다 이제 풀이를 하죠. 이것은 무엇에 관한 상징. 뭐 그리고 또 뭐 했나요? 시 배울 때. 뭐 무슨 법, 그쵸? 그리고 이게 무슨 몇 음보인지 형식. 예, 음보라는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시나요? 예, 뭐 몇 음보인지. 그리고 무슨 법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뭐라고 해야죠? 그 시어와 유사한 시어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던가. 그런데 저는 돌아보면 그렇게 배웠던 시가 머릿속에 남은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배우신 시가 많으실 거잖아요. 학교 다니면서요. 학교에서 배운 시가. 그거를 이제 동일하게 갖다 주면 거기다가 밑줄 그어놓고 뭐 예를 들면 옛날에 풀었던 거가 동일한 문제가 있으면 얼만큼 풀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못 풀지 않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되게 낯서실 건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은 평가를 위해서 일부러 시를 재단하고 제한시켜 왔던 거죠. 요즘에는 좀 저는 덜 하는데 봄이 되면 항상 읽었던 시가 있습니다. 맨날 친구들이랑 시를 읽으면 뭐 읽었냐면 김소월 시를 그렇게 읽었어요. 진달래꽃 읽고, 그리고 뭐 낙화 뭐 이런 시도 읽고 막 그랬었는데, 재밌는 건 시는 시 자체의 언어를 넘어서 항상 어떤 감각을 전해주는데, 그 감각을 다루는 법이나 느끼는 법을 그런 활동을 통해서는 전혀 익히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구체화하면 구체화할수록, 그것을 명징화하면 명징화할수록 아마 이 말이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를 나누면 뭔가를 만들 수는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만드는 순간 이 시가 전하고 싶어하는 어떠한 감각들, 감정들, 정서들, 분위기들은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장자가 우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들려주는 것도 한 번은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정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감각을 전해주고 싶은 건지, 그리고 어떠한 정서를 전해주고 싶은 건지를 한 번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어지는 부분을 다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는 알고 계신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읽어보겠습니다. 부지기연 위지도. 그럴 뿐인데도 그러한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일러서 도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서도 나와 있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도라고 하는 것이 부지, 잘 알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도 임시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읽어왔던 혹은 공부해왔던 방식과는 도라고 하는 걸 다루는데 상당히 낯설기 수밖에 없어요. 도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도라고 이것들을 부르겠다라는 식으로 항상 서술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낯설긴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좀 뒤에 더 해보고요. 우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노신명위일 이부지기동야. 노자는 애써서, 억지로, 힘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신명, 정신과 어떤 지혜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지기동야. 그런데 그것이 같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위지조삼. 이것을 조삼이라고 부른다. 조삼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풀이하면 아침에 3개인데, 예, 조삼모사죠. 조삼모사 고사가 장자에서 나왔습니다. 조삼모사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이야기가 그 뒤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위조삼. 무엇을 조삼이라 하는가? 무엇을 조삼모사라 하는가? 읽어볼게요. 왈저공부서. 이르기를 저공, 원숭이 사육자가 부자는 준다는 뜻입니다. 서자는 그냥 도토리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원숭이 먹이를 주는 겁니다. 원숭이 먹이를 주는데,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왈, 조, 삼, 이, 모, 사. 예, 원숭이 사육자가 원숭이들한테 이걸 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조, 삼, 이, 모, 사.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중, 저, 개, 노. 왈, 연즉. 조, 사이, 모, 삼. 모든 원숭이들이 노, 성을 냈어요. 막 성을 내자 왈, 그 저공, 그 원숭이 사육자가 다시 말하기를 연즉, 그렇다면 조, 사이, 모, 삼. 아침에는 4개 주고 저녁에는 3개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중, 저, 개, 열. 모든 원숭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요게 조삼모사의 이야기입니다. 전부예요. 요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조삼모사가 어떤 우화라고 많이 알고 계셨습니까? 조삼모사가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건가요? 조삼모사가 멍청함. 누구의 멍청함인가요? 원숭이요? 원숭이가 왜 멍청하죠? 결국은 똑같은 건데, 그쵸? 일단은 요 맥락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실미휴, 이희노위용. 명, 어떤 말과 실질이, 미휴, 바뀐 것이 없는데, 이 희노위용, 희, 좋아하는 일도 생기고, 노, 성내는 일도 생겼다. 아마도 저도 그런 해석에 동의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지금 장자의 맥락도 아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건 없는데, 차이 나는 건 없는데, 말에 붙잡혀 가지고는 더 큰 그림과 본질적인 사태를 알지 못하고 어떤 감정에 몰아치는, 그리고 어떤 기쁘함과 노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조삼모사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약간 조심스러운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장자라고 하는 책이 이것을 풀이하거나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다르다고요. 요즘에 보니까 현암사에서 오강남 선생 와가지고 강의를 하던데, 오강남 본 장자를 보면 요걸 다르게 해석합니다. 누가 더 똑똑하다고 얘기하냐면 원숭이가 똑똑하다고 약간 풀이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보단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가 낫지 않냐고. 글쎄요, 저는 잘 설득 안 됐지만 고기 맥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4개를 받으면 저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떠세요? 별론가요, 해석이요? 모르겠습니다. 강신주 선생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공과 원숭이 사이에 있었던 소통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숭이 사육자가 원숭이의 마음을 알았을 뿐더러 원숭이들도 사육자의 마음을 바뀌었기 때문에 둘이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여튼 이 이야기는 전부 숫자가 7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3개와 4개, 4개와 3개라고 하는 숫자가 바뀌었는데도 그 바뀐 것이 진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기쁨이나 성냄을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어떠한 말에 달라붙어 있는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원숭이들이 우리가 산수가 어렵지 않죠? 7개보다 많이 먹이를 먹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원숭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 원숭이 사육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침엔 3개, 저녁엔 4개 줄게. 그런데 원숭이는 대체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아침에 못 먹는 게 불만이었을까요? 숫자가 줄어든 게 불만이었을까요? 아마 2가지가 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게 8개였다면 2가지가 다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 개수도 줄어들지만 아침에 먹는 개수도 줄어드는 거죠. 화를 냈어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4개와 3개로 하자. 그러고는 만족을 해버렸다는 거죠. 더구나 기뻐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8개를 줄여주는 상황이었는데 줄어들었으니까 화를 냈어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화를 내는 거가 옳으냐면 개수가 줄어드는 게 화를 내는 게 옳은데 이게 지금 뭐로 바뀌어 버렸냐면 아침에 3개라고 하는데 집착해 버렸으니까 아침에 4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로 이제 원숭이 착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늘어났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 조금 더 생각하면 원래 아침에 4개 먹었었잖아, 똑같아졌네 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말장난이 사실은 좀 있죠. 이게 뭐 얼마나 그거를 저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말장난을 잘하는 사람들이 말장난에 대한 설명을 잘하는 거라서 모르겠는데, 흔히 말하는 정치라고 하거나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조삼모사의 일들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의를 돌리는 거죠. 사실은 어떠한 식의 손해가 생겨났는데 그 손해를 다른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을 바꾸고 거기에 감정이 이끌려가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갖고 생각하는 법이 아니라 말에 숨어져 있는 사태, 혹은 말로서 표현되지 않는 사태, 혹은 말이 담아내지 못한 어떤 사건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인시야. 뭐 요건 까다로운데요. 다만 저는 바로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냥 넘어갈게요. 시성인, 화지이시비, 이휴호천균, 시지위양행. 시 이런 까닭의 성인은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들 따위를 조화시키면서 휴호천균, 하늘의 균, 고름이라는 뜻입니다. 균등함에 쉰다. 이것을 일러 양행, 두 가지를 다 행한다라고도 부를 수 있다. 여기서는 소개시켜드리진 않았지만 제물론을 보면 시비라고 하는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시비라고 하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끔 가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때 과연 그 생각이 다른 것을 일치시킬 수가 있을까? 누군가 시비를 갖고 싸운다면 우리는 정말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실은 시비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나 해결은 안 되는데 때로는 다른 계기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사태 때문에, 혹은 다른 힘 때문에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건 아닐까?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몸담았던 공동체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모 공동체에서 지금 엄청난 분규의 이제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걸 게시판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공동체에서 이른바 분쟁이 일어난 건데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식인 공동체 말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싸움이 시작되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무언가 화라고 하는 조화 혹은 화합 혹은 화해라고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긴 해도 저는 너무 쉽게 화해라고 하는 걸 생각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름은 관점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그것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정말 아주 어려운 건데,
그것을 화라고 하는 어떤 좋아 보이는 말을 통해서 되게 쉽게 생각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오늘 점심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동네 짜장면집에 서둘러 먹었습니다.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랑 막 먹는데 옆에 모르겠습니다. 어디 이제 예배 마치시고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잘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그 말이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함이 뭐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도 그렇고 사실 용서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사실은 그 용서가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용서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사실은 전통적인 의미의 복수라고 하는 개념을 빌리지 않으면 정말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어떤 절망 속에 빠져보지 않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저는 밥 먹으면서 옆에서 저게 얕은 원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있었어요. 과연 그럼 어떤 길이 있을까? 명확하진 않지만 장자가 이야기하는 길은 C, B 가운데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닌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가라고 하는 식의 질문이 장자에겐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은 얘기죠. 한 편을 들지 않고 C나 B나 어떤 것이 맞는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닌 다른 생각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어찌됐건 장자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뭔가 좀 다른 차원에서, 이것들을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보아야지 이 문제를 다르게 해결할 수가 있겠으며, 또한 그 갈등이 휘말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행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두 가지를 함께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장자 같은 사람은 결론만 이야기하면 양쪽에서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옳은 걸 옳다고 하고 그른 건 그르다고 해야지 왜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자를 어떤 가치 판단을 끊임없이 보류하는 상대주의자라고 하거나 어떤 중용만을 기계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혹은 아니면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자라고 소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언어와 어떠한 대립 가운데 다른 식의 구조나 입장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장자 갖고 있는 특이성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어떤 좀 독특한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조금은 낯설고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따라오면 그래도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조근조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청상언지. 비록 그렇지만 한번 말해보자. 유시야자. 시작이 있다. 뭐 펜 있으면 시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됩니다. 시가 있다. 시는 시작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죠? 이제 아까 장자는 말의 짝을 이룬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죠. 또 한편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네, 시작하지 않음이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아까 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딱 가르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이후와 이전이 생기죠. 그렇죠? 지난주에 그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생지설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함께 생겨난다. 이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생겨나냐면 저것이라는 게 생기고, 산다는 게 있으면 죽는다는 게 생기고, 괜찮다는 게 있으면 불가, 안 된다는 게 생기고, 시가 있으면 시작 이전과 시작 이후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미시 유시야자.
자, 미자는 아직이라는 겁니다. 시작이 아직 시작되지 않음이 있을 거다. 더 우리에게 그냥 익숙한 말로 풀면 시작이 있다. 그럼 뭐가 있을 거냐? 시작 이전이 있을 거다. 그렇겠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유 미시 유 부 미시 유 시하자. 예, 말이 일종의 앞에 있는 걸 계속 따서 덧붙여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이 있다.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시작 이전이 있을 거다. 그럼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시작 이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작 이전에 이전이 있을 게 않겠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유야자 무야자. 유라는 게 있다. 있음이라는 게 있다. 그럼 당연히 뭐가 있죠? 없음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미시 무야자. 자, 지금 무라는 게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뭐가 있냐면 무라는 것이 미시 아직 있기 이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저는 적당한 표현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일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가 있으면 풀이하면 무가 있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무가 있다가 했으면 또 뭐가 있다는 거죠? 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무가 없다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미시 유부미시 유무야자. 무가 아직 있기 이전이 있다면 무가 아직 있기 이전이 아직 있지 않았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짜증이 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게 뭐죠? 이제 감춰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무무. 없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없음이 없음도 있을 것이고 없음이 없다고 하는 게 없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뭐 옆에 나오겠죠. 그럼 끝도 없이 갈 수 있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이 부분 해석할 수 있지만 앞에서 나왔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눈다고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무엇이라고 언어화한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앞에서는 성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있던 개념이라면 성심이라고 해서 어떤 식의 개념화하거나 어떤 식의 생각화하거나 무엇이라고 고정화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끝이 없이 뭘 낳냐면 반대쪽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실제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떠한 한계성과 무한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으로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뿐더러 무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나오는 순간 뭐 여기 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없는 이야기로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문장을 지금 이제 한계가 있어 버렸지만 여기다가 뭐 계속 덧붙일 수 있잖아요. 없음도 있다면 없음도 있다라고 막 끝이 없이 나갈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말하지 않는 것. 그 미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무언가가 발동되어지고 시작되어지고 만들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식의 작업들을 해요.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그 마음의 문제에서도 그거를 갖고 있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뭐 옛날에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사당 칠정론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미발이라고 하는 중용에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어떤 논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발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이전에 어떤 순수한 원형태로서 돌아가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탐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일종의 명상법 같은 겁니다. 조금은 비슷하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불가에서 생각을 끊는다는 말을 하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생각을 끊는다. 생각을 끊는다. 근데 생각을 끊는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생각을 끊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걸 비유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아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게 되던가요? 뭐 누군가 이제 프레임 싸움 할 때 코끼리라는 예를 들죠. 코끼리라고 하는 순간 뭐가 떠오르죠? 코끼리가 떠오르죠, 당연히. 근데 코끼리가 떠오르는 순간 코끼리를 떠오르지 않으려고 하면 코끼리가 떠오르지 않게 되나요? 자, 코끼리를 떠오르지 마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코끼리를 잊어버리게 되냐고요. 누군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잖아요. 신기하게도 더군다나 스스로도 그렇게 돼버리죠. 내가 이걸 잊어버려야지. 아니,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막 화가 나요. 어떤 일이 화가 나요. 뭐 되게 짜증이 나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뭐 생각을 끊는다는 것처럼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떻게 되나요? 이게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마치 눈덩이를 굴리도 무거워지죠.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점점 생각이 끊어지게 되는 작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무엇을 만들냐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또 생각을 만들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생각나고 더 커지고 뭐 그것이 어떠한 식의 부정적인 마음이었다면 이 부정적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커지게 되지 않던가요? 그냥 그것이 잊혀지거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식적인 작용으로 이걸 다루게 못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에서는 혹은 유가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라는 놈은 생각으로 끊을 수 없더라라고 하는 문제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음, 무언가가 시작되지 않음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자. 우리가 무언가를 내놓지 않고 무언가를 접촉하지 않은 순수한 어떠한 의식 혹은 어떤 감정으로 가자 라고 하는 운동 혹은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장자를 그렇게 해석하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는 이 불어는 좀 다른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다른 식으로 말하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다른 식으로 생각하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일어나거나 말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말과 생각들과는 다른 식의 생각들의 구조 혹은 생각들의 틈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해소되어지거나 해결되어지는 순간이 있지 않는가.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 예, 이거 아시는군요. 예. 그게 항상 그런 가사가 있을 때 뭔가 가슴에 끊임없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죠. 근데 왜 바람이나 좀 쐬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어떤 생각이 실타래를 끊어내지 못하는 순간? 환기, 다른 것들이 있을 때, 다른 틈이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생각보다 가벼워질 수도 있고요. 또 모르죠. 밖에 나갔는데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서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언가를 뚫어지게 보면 뚫어지게 볼수록 그것밖에 못 보는데 밖에 보면 다른 걸 보는 순간 다른 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도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장자가
어떤 식의 말이나 생각이 갖고 있는 그런 무한함 혹은 그 제한적인 어떤 속성을 잘 가지고 이제 분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장자가 갖고 있는 해결 방책은 물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긴 힘들지만, 왜냐하면 장자라고 하는 책이 명확함이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가 다른 식으로 볼 때 다른 어떤 식의 관점이나 다른 식의 틈들을 통해서 만날 때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놀라운 거죠. 여기서 지나갔지만 이 표현도 상당히 사실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유무야자, 없음이라는 게 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없음이 있나요? 없음이라는 게 사실 이건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죠. 없음이라는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없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무엇인가가 없는 것이지, 없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어떤 사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거나 개념적으로 떠올릴 수는 있으나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더러 없음의 없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없음의 없음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 페이지 밑에 있는 부분을 조금 읽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 분야자, 유 불분야, 변야자, 유 불변야. 장자가 말합니다. 고, 그러므로 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유, 있다. 불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변야자, 변은 따진다는 거예요. 변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다툼들을 따지는 거, 이 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르는 거예요. 이런 가르고 따지는 말에는 불변, 따지지 못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왈하야, 어째서 그럴까?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성인회지, 중인변지, 이상시야. 성인은 회, 그것을 안에 품고 있지만 중인, 뭇 사람들은 변지, 그것을 세세히 따져가면서 이상시, 그것을 서로 내보이려고 한다. 고왈, 그러므로 말하기를 변야자, 불견야. 변, 따지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겠다. 어째서 그런가? 계속 조금 보면 이제 요 맥락이 좀 들어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대도불칭, 대변불언, 대인불인, 대렴불겸, 대용불기. 요 5가지는 동일한 구조입니다. 대도, 커다란 도는. 나중에 글쎄요, 장자라는 이 세계를 조금 더 공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언어 가운데 장자가 쓰는 특정한 표현, 첫째 시간에도 아마 둘째 시간인가 말씀드렸을 텐데 장자가 크다는 걸 쓸 때는 이것은 상대적 표현이 아닙니다. 작고와 작다보다 무엇보다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크다고 하는 장자가 특유의 어떤 표현이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북쪽 바닷가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놈이 커서 얼마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겠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엇보다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그냥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것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혹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걸 그냥 가탁해서 크다고 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고, 다른 표현을 하면 참되다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도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지극하며 크고 말로 하기 힘든, 그리고 알기 힘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불칭, 칭은 이름 붙이다는 뜻이에요. 이것저것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읽었죠. 대변불언. 그리고 그런 것처럼 대변, 참된,
그리고 진정한 변, 따짐은 구별해서 진정하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말은 불언,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대인, 참된 인함은, 참된 사람다움은, 참된 어떤 덕성은 불인, 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렴불겸, 커다란 참된 렴, 청렴함은 불겸, 겸손하지가 않다. 대용, 커다란 참된 진짜 용기는 불기, 남을 해치지를 않는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도, 소이, 부, 도. 언변이, 불급. 이거 오타네요. 인상이, 불성. 렴청이, 불신. 용기이, 불성. 도가 소자는 밝다는 뜻이에요. 도가 밝혀진다면, 도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며, 말이 변, 분명하다면, 말이 잘 따지고 세세하게 가르는 말이라면 불급, 그것은 급,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그가 말하는데 불급, 미치지를 못할 것이며, 인이라고 하는 덕목이 상, 어떤 법칙이라면 불성, 그것은 완성되지 않은 것일 것이며, 렴청, 청렴하다면 불신, 믿을 만하지 않을 것이다. 용기이, 불성, 용맹스럽고 남을 해친다면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일 것이다. 그래서 재밌게도 여기서 나오는 태도는 뭐냐면, 참된 것은 뭐냐면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동일한 태도가, 무언가 분명하다면, 무언가 명확하다면 그것은 그것으로서의 분명한 어떤 선명하게 표현된 표현할수록 그것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나의 예시만 들고 잠깐 쉬도록 하겠는데요. 그 장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언어 태도나 사유 태도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박지원 같은 사람을 많이 예를 듭니다. 박지원이 어떤 글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까마귀가 검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까마귀는 검은가요? 그렇죠. 하늘색은 하늘색인가요? 이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까마귀를 검다라고는 하죠. 까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으로 빌려서, 그리고 어떠한 부분과 특성들을 뽑아서 이야기하긴 하나, 박지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까마귀를 보면 까만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보랏빛도 있고 반사되는 빛도 있고 때로는 번쩍번쩍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있더라. 하늘로 비유할 수도 있겠죠. 하늘은 항상 푸르고 하늘이라고 하나 푸른 하늘만 있는 건 아니죠. 뭣도 있냐면 붉은 하늘도 있고 시커먼 빛깔도 있고 때로는 보라 색깔도 있고 누렇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이요. 그렇죠? 혹은 며칠 전까지만 하나도 하늘이 갑자기 희뿌옇기도 했었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습관적인 언어로 갖고 있는 무엇, 그리고 언어와 갖고 있는 개념들은 장자식의 표현을 빌리면 늘 어떤 것들을 일부를 재단하거나 자르거나 제한함을 통해서 일부를 그냥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와 다른 식의 사유 태도는 어디에 있냐면, 예를 들면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대부분이 이런 약간 대별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언어가 갖고 있는 것이, 이 언어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면 참된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참된 것을 일부 표현하는 언어로만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참된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데아니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을 말이라고 할 수 있냐면 말의 이데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봐도 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 어딘가에 참된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을 반사하여서 그것을 일부 망각했지만, 플라톤 책을 읽으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망각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약간 윤회적 세계관이에요. 이 망각의 강을 건너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짜들 우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어서
이 망각의 강을 건너서 잊어버린 것들이 조금씩 떠오른다라고 상기되어지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건 여기로부터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된 것, 올바른 것, 바른 것, 아름다운 것은 저 천상의 세계에 있고 이 천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떠올리면서. 그럼 철학자는 누구냐? 철학자는 가장 먼저 분명히 그 천상의 세계에 있을 법한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명확하게 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이제 플라톤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장자는 이런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개별적인 사물들의 특성들을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부러 추상화하고 재단화하고 일부를 그냥 제한하는 식의 언어라는 거죠. 언어는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보다는 본질 같은 건 없고 항상 개별적인 존재들을 제한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갖고 있는 이런 태도를 비판하는 그 우화를 소개해드렸나? 뭐 그런 얘기가 있죠. 플라톤은 항상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별적 존재보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 이게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얘야, 오늘 점심에 생선을 좀 구워 먹자. 생선 가게 생선을 가서 사오라 했더니 제자가 가서는 빈손으로 돌아와요. 왜 그랬냐? 플라톤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오늘 생선 가게 문을 닫았냐? 제자가 얘기하죠. 아니요. 그럼 왜 빈손으로 왔냐? 돈이 모자랐냐? 아니요. 왜? 그럼 생선 가게 생선이 없던데요. 생선 가게 그럼 뭐가 있던데? 고등어가 있고요, 삼치가 있고요, 참치가 있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화가 나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오늘은 고등어를 먹자. 고등어를 사오거라. 빈손으로 또 왔습니다. 왜? 고등어가 다 팔렸냐? 아니요. 고등어는 없고요. 생고등어와 강고등어와. 이게 이제 플라톤이 이런 사유를 비판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 사물은 어떤 특성으로만 항상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은 뭐 이런 거 비슷한 중국식 논의도 있습니다. 말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은 항상 뭐로 존재하냐면 흰 말, 검은 말, 뭐 커다란 말, 작은 말 뭐 이런 식으로만 존재한다라고. 그런 걸 보면 지금 장자가 제기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방법에서 언어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재밌는 건 서양 철학에서는 언어를 다루는 철학적 학문이 발달을 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언어를 다루는 철학적 학문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장자가 해놓았던 이런 식의 작업들, 언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걸 다룰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도구라고. 언어는 그냥 일부를 사용하는 제한적 도구이지 이게 되게 본질적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한문 혹은 한자라는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문 한자라고 하는 특성은 사실 글자 개별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야기해 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는 적어도 영어를 조금만 공부하면 이것이 명사인지 동사인지 부사인지 정도는 조금만 공부하면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명사는 짚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동사도 짚어낼 수 있고. 근데 한문은 스스로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문은 쉬운 글자죠. 이거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람답다가 되기도 하고요, 사람인가라고 하는 지문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으로 살아간다,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 아마 그런 식의 언어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혹은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장자가 보기에는 항상 탐탁치 않은 도구인 거예요. 대도불칭이라 하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또 뒤 이어지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